안녕하세요. 오늘은 2025년 3월 13일 목요일입니다. 오늘 리뷰할 주제는 오늘 내원한 케이스인데요. 위크니스가 있어서 MRI 촬영을 해달라고 저희 병원에 왔습니다. 진단을 하다 보니까 MRI 상황이 아니라 제목에 있는 것처럼 아이 매치로 진단이 됐어요. 즉 빈혈이 심하다 보니까 얘가 기력이 없어서 위크니스 증상을 보였던 환자입니다. 오늘 내원했던 환자고요. 8kg 정도 나가는 비숑인데요. 치컨플레인은 일주 전에 식욕 감소가 있었고요. 3일 전에 산책하다 구토했고 안 먹는 증상도 보였다고. 다음 단요증이 있고 그러나 해마취라는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기력이 많이 없기 때문에 디스크가 일단 의심이 된다고 해서 저희 병원에 MR 촬영을 해달라고 의뢰를 드렸던 경우입니다. 근데 의뢰되기 전에 기본적인 마취전 검사가 되어 있지는 않았었습니다. 신체 검사를 해보니까 기력이 떨어져 있긴 하고 뒷다리 힘이 없긴 하지만 백페인이라든지 어떤 디스크와 관련된 증상들은 없었어요. 네, 신체 검사 중에 잇몸이 창백한 게 좀 확인이 되었고요. 검사하기 위해서 혈액 검사를 했는데 헤마토크리트가 13.3%로 많이 낮았습니다. 그리고 레티큐로사이트 카운트는 56.3으로 아직 증가되지는 않은 상황이에요. 즉 빈혈은 심하지만 재생성을 아직 동반하고 있지는 않은 상황이고요. 혈소판 수치는 257, 25만 7천 개죠. 이 정도는 정상적이고 백혈구가 조금 증가되어 있는 양상입니다. 이 옆에 있는 재료는 수혈을 해야 되기 때문에 도너견을 가지고 CBC를 검사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빈혈이 있기 때문에 일단 응집이 있는지 확인했더니만 일단 셀라인하고 1대1로 희석하고 현미경으로 봤던 마이크로에서는 심한 어그로티전을 나타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매크로 타입에서도 심한 응집이 나타나고 있죠. 요거는 슬라이드에서 한 방울 떨어뜨린 다음에 약간 이렇게 기울어져요. 기울어주면은 쭉 흘러내리죠. 그럴 때 응집되어 있는 결과에 지금 이렇게 응집된 것들이 보이게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냥 스무하게 내려오게 되죠. 과거에는 그냥 EDTA 튜브를 안에서 좀 확인했었는데 EDTA 내에서 확인이 어려울 때 이렇게 슬라이드에다가 한 방울 떨어뜨리고 기울어주면 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CRP는 127mg/L로 많이 올라가 있는 상상이었고요. 음곡에 검사를 했더니만 D다이머도 1.2 그리고 피브리노겐도 650으로 상당히 높아져 있습니다. 즉 혈전 중에도 많이 같이 의심이 되는 상황이죠. 그리고 도마를 해봤더니만 전반적으로 스페로사이트가 많이 관찰이 됩니다. 이런 것들이 다 스페로사이트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러한 폴리크로마토필 우리가 H 염색을 하게 되면 재생성이 있는 이렇게 큰 세포를 폴리크로마토필이라고 하죠. 만약 NMB 스테인을 했다면 이거는 레티큘로사이트로 이런 것들이 보이게 될 것입니다. 중간중간 폴리크로마토필, 레티큘로사이트로 의심되는 것들이 보이지만 많이 보이는 건 아니네요. 그래서 일단 아이매치 진단했고 엑스레이 찍었을 때 스플린이 약간 좀 커져 있는 양상이죠. 그렇다고 뭐 이만큼 많이 큰 건 아닙니다. 그래서 이 환자는 IVDD가 의심돼서 MR 찍으러 왔지만 IMH로 일단 진단한 상황입니다. 그 상황이라면 근데 감염성 질환을 완전히 배제해야 되겠죠. 아까 혈액도말상에서 바베시아라든지 또는 아나플라즈마 또는 에일리키아 등등이 보인다면 배제할 수도 있지만 저렇게 스페로사이트 위주로 보인다면 안 보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감염성 질환을 배제하기 위해서 일단 빈혈 PCR 검사는 의뢰해야 될 상태고요. 수혈을 해야 되기 때문에 혈액형 검사를 했습니다. 요즘은 알데비아 타입으로 많이 하죠.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컨트롤이고 뒤에 1인데 여기는 안 뜹니다. 그래서 1 네거티브가 되겠죠. 과거에는 혈액형을 1.1, 1.2로 봤다면 지금은 1 파지티브랑 1 네거티브로만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 네거티브니까 1 네거티브 도너 혈액을 가지고 수혈하면 되겠죠. 저는 개인적으로 1 파지티브라고 하더라도 1 네거티브 혈액을 가지고 수혈을 많이 하곤 있어요.
치료입니다. 치료는 일단 IMS 진단하게 되면 1차적으로 서큘레이션에 신경을 써야 돼요. 그래서 수액 처치해주고 산소 주고 그 다음에 지금같이 빈혈이 심하게 된다면 아무리 산소를 준다고 하더라도 옥시저네이션은 안 되게 돼요. 그래서 수혈을 고민하게 됩니다. 그리고 면역 억제제. 사실 이제 감염성 질환이 배제되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 이제 강한 면역 억제 쓰는 것도 되게 고민이 되긴 하지만 제가 봐서는 IMH가 확실할 것 같기 때문에 리브감마랑 덱사메타손 같이 쓰면서 일단 시작하기로 했고요. 그 다음에 혈전증에 대한 예방이나 처치가 필요하기 때문에 달테파린을 처방해 주었습니다. 이외에 이제 항생제라든지 항구토제 같이 병행하고 있고요. 그래서 IMH 치료에 대한 정리를 하게 된다면 이제 요 네 가지 개념을 가지고 사용을 하고 있어요. 일단 서큘레이션. 며칠간 안 먹었죠. 그렇다면 탈수가 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순환 장애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플루이드 세라피를 통해서 일단 순환 장애를 개선시켜주고 나면 약간 기력이 없던 애들 기력이 좀 돌아오긴 합니다. 그렇게 된다면 PCV가 12, 13이어도 수혈을 바로 안 하는 경우도 있어요. 하루나 정도, 이틀 정도 일단 보류하고 그러면서 정말 수혈해야 될 건지 이걸 결정할 때도 있고요. 그러나 수액을 처치하고 있는데도 기력이 많이 떨어진다면 바로 수혈을 준비를 해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옥시저네이션인데 수액 주면서 산소 줬더니만 컨디션이 괜찮다. 그다음에 수혈 조금 보류할 수 있죠. 그러나 기력이 계속 없고 그다음에 뭐 락테이트도 많이 올라가 있다든지 한다면 수혈을 바로 해주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면역 억제제인데요. 이 면역 억제제는 바로 사용하는 것보다는 확실하게 IMH라는 걸 확신하거나 아니면 감염성 질환을 완전히 배제된다면 그때 처방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근데 이제 수의사마다 확신이 있다면 빨리 들어가는 것도 괜찮은 것 같고요. 그래서 이 면역 억제제 같은 경우에는 글루코코티코이드가 가장 골드 스탠더드 프로토콜이죠. 이거 여기에는 이제 닥타메타손이나 프레드솔이 요거에 대한 설명은 뒤에서 한번 더 해드리려고 할게요. 그 다음에 뭐 IVIG 같은 것들, 그 다음에 아자시오프린, 사이클로스포린 A, 그 다음에 MF, 그 다음에 레플로마이드가 있는데요. 이 IVIG 같은 경우에는 매크로페이지의 FC 리셉터를 바로 코팅하기 때문에 효과가 가장 빠른 것 같고요. 글루코코티코이드는 보통 3에서 5일 정도 지나야 효과가 나타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 외에 아자시프린 또는 사이클로스포린, MMF, 레플로마이드 같은 경우에는 경구제잖아요. 그리고 이 약들은 투여하기 시작한 지 보통 짧으면 1주, 길면 3, 4주 이후부터 면역 억제 효과가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초기에 면역 억제를 요구할 때는 글루코코티코이드 갖고 사용하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글루코코티드 갖고 뭐 6개월 쓸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장기간 쓰게 된다면 부작용이 문제가 되잖아요. 그래서 글루코코티코이드는 한 3개월 정도 사용하면서 감량하면서 끊어주면 되고 그 이후에 계속 면역 억제가 필요한 것 때문에 이런 아자시오프린이라든지 또 MMF, 또 사이클로스포린, 레프로노마이드를 초기에 같이 처방하게 됩니다. 그리고 PT가 생길 수 있죠. 풀모리 스럼발 엠볼리즘이 가장 많은 합병증 중에 사망하게 되는 합병증이 되겠죠. 그래서 그걸 막기 위해서 우리가 로우 몰리큘 웨이트 헤파린이라고 하는 달테파린 또는 언프랙셔네이티드 헤파린을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언프랙셔네이티드 헤파린 같은 경우는 CRI로 투여져야 되기 때문에 사실 임상에서 편한 방법은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피하면서 할 수 있는 달테파린이라든지 에녹사파린과 같은 로우 몰리큘 웨이트 헤파린을 더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경구제로 처방할 때는 뭐 클로피도그레 또는 아스피린 또는 이제 먹는 헤파린이라고 하는 리바로자반이라든지 아피자반 같은 것들을 사용할 수 있겠죠. 이 클로피도그레과 아스피린은 항혈전 약으로서 항혈소판 제제죠. 즉 혈소판에 작용해서 혈전이 생기지 않게 하는 거고요. 리바로자반이라든지 아피자반 같은 경우에는 스럼빈인가요? 스럼빈이 작용해서 혈전이 생기지 않게끔 해주는 역할이죠. 그럼 이제 수혈에 대한 얘기를 좀 더 해보도록 할게요. 수혈은 언제 하느냐?
원래는 25% 미만으로 떨어져 있다면 수혈을 해야 되겠죠. 근데 IMH 환자 같은 경우에는 너무 빨리 수혈해주게 된다면 자기 적혈구를 깨뜨리고 있기 때문에 수혈해줬던 적혈구를 깨뜨려가지고 토탈 빌루비름이 너무 빨리 올라갈 수도 있어요. 심하게 황달이 오고.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뭐 환자가 많이 힘들어하는 상황일 때까지는 가능하면 수혈을 보류해주는 게 좋지 않을까. 이게 제 개인적인 소견이긴 합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수혈하기 전에 먼저 수액 처치 이런 것도 해주시고요. 그리고 혈액형 검사는 필수지만 더 중요한 거는 크로스 매칭입니다. 개의 혈액형 뒤에 설명드리겠지만 1 파지티브하고 1 네거티브로 보지만 1 이유 하나만 있는 건 아니죠. 안티젠이 1 하나만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임상적으로 검사하지 못하는 3, 4, 5, 6, 7, 8 이런 여러 가지 중에 어떤 조합으로 되어 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어떤 논문 하나가 1 네거티브일 때 다른 항원을 가지고 있을 확률이 좀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1 네거티브인 혈액을 가지고 교차 반응하고 음성이라면 수혈해 주는 게 부작용을 좀 더 줄이지 않을까. 그게 개인적인 뇌피셜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수혈 목표는 급성이기 때문에 25에서 28% 정도를 타겟으로 잡겠습니다. 그 이상 30% 이상 넘어가게 되면 이 환자처럼 레티클로사이트가 뭐 재생성을 동반하지 않는 환자들이라면 수혈해서 PCB를 너무 높게 놓는다면 그 다음에도 재생성이 좀 촉발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가능하면 마더리티 아네미아 정도 되는 25에서 28%를 타겟을 해서 수혈해주고 권장합니다. 그러나 만성 빈혈, 우리가 CKD라든지 또는 뭐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만성 빈혈이에요. 치료가 안 돼요. 그럴 경우에 수혈해줄 때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한 35%에서 40% 정도 되게끔 천천히 보통 1박 2일이 될 때도 있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천천히 수혈해서 높여주고 한 달, 두 달 경과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급성인 경우, 즉 IMH와 같이 급성인 빈혈에서는 타겟을 25에서 28% 한다. 이렇게 좀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이 계획 혈액형인데요. 과거에는 1.1, 1.2 이런 키트를 사용했었죠. 응집되는 정도를 보고 이렇게 되면 1.1, 이렇게 되면 1.2 이거 봤었죠. 1.1과 1.2에 둘 다 응집이 없는 경우를 1 네거티브로 봤었고요. 1 네거티브를 유니버설 도너라고 얘기를 하고 있었죠. 그러나 요즘은 이 방식을 사용하지 않고 안티젠 1에 대한, 안티젠 1에 대한 검사만 해서 1 컨트롤하고 1의 파지티브 뜨면 1 파지티브 컨트롤에 뜨는데 1 항원에는 안 뜨면 1 네거티브로 분류하고 있죠. 그리고 항원은 3, 4, 5, 6, 7, 8, 그 다음 달, 카이 1, 카이 2, 또 기타 등등 더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임상도로 검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안티젠 1에 대해서만 검사를 하고 있죠. 그리고 과거에는 이런 KABB 방식이었다가 저희가 플로우 사이토메트리 방식으로 검사해 보니까 안티젠 1.1, 1.2, 1.3은 다 1, 안티젠 1과 똑같더라 라고 분류가 됐습니다. 이게 2014년 논문이 나왔고요. 국내에서는 이거를 검사할 키트가 없어서 제가 알기로는 한 2, 3년 전에부터 시행이 됐던 것 같아요. 몇 년 안 됐습니다. 뭐 논문 나온 건 알았지만 검사할 키트가 있어야 저희 검사를 하잖아요. 그래서 과거에 했던 KABB 방식을 많이 사용했다가 최근에는 이 RDBI 키트를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수혈할 때 뭐 1파지티브는 1파지티브를 가지고 크로스 매칭하고 음성인 거 확인한 다음에 수혈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근데 저는 1파지티브든 1 네거티브든 환자가 1 네거티브, 1 파지티브 구분하지 않고 일단 혈액형 검사를 해놓고요. 1 네거티브 도너를 주로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혈 속도 최대 요걸 넘기지 말라고 하는데 요걸 좀 넘어갈 때도 꽤 있긴 한 것 같아요. 그리고 혈액은 아주 좋은 세균성 배지가 되기 때문에 가능한 빨리 수혈해야 됩니다. 그래서 4시간 또는 길게 6시간 이내에 수혈을 하라고 합니다. 저희 같은 경우 저는 이제 이렇게 수혈 빨리 했다가 부작용 보이는 애들도 좀 있어서 또는 심각한 애들도 있기 때문에 천천히 요즘 최근에 하고 있습니다. 키로당 2에서 또는 키로당 3에서 5ml 정도 아워로 수혈을 해주고 있고요. 수혈량은 뒤에서 보여주는 공식을 이용하는 경우도 있지만 어림잡아서
40%의 도너를 리시피언트에게 수혈할 때 헤마토크리트 21%를 높이기 위해서는 약 2.2ml 정도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개에서. 고양이에서는 1유닛이라고 한다면 50ml 정도를 얘기합니다. 그 50ml을 수혈하게 된다면 리시피언트 헤마토크리트는 약 5% 정도가 상승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어림잡아 하기도 하고요. 아니면 우리가 책에서 많이 보는 공식 있죠? 이걸 이용하기도 합니다. 수혈에 대한 부작용입니다. 사실 발생 비율은 높지는 않아요. 근데 한번 나타나면 위험하기 때문에 이거의 중요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을 드려야 되고 수혈 중에 부작용이 나타난다면 빨리 중단을 해야 됩니다. 근데 뭐 이런 수혈 부작용이 애큐트하게 나타나는 경우도 있지만 지연형으로 나타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수혈하는 도중에 수혈 부작용이 없었다고 해서 안심할 게 아니라 수혈하고도 길게는 일주일 정도는 봐야 됩니다. 면역 매개성으로 나타나는 부작용으로 같은 경우는 발진, 가염증이 나타날 수 있겠죠. 알러지 반응 같은 것들. 그리고 용혈이 바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혈 도중에 용혈이 됐기 때문에 오줌을 봤는데 피오줌을 쌀 수도 있죠. 그러면 피오줌 싼다, 즉 혈류를 본다면 수혈을 바로 종료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열이 나는 경우. 사실 열이 난다고 한다면 수혈 중에 중단을 하고요. 그 다음에 열이 바로 안 떨어진다면 피딩 같은 해열제를 사용하고 한두 시간 지켜봤다 열이 떨어지면 다시 수혈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수혈한 지 몇 분 이내에 트레머라든지 부터 열이 나타나는 경우도 있고요. 그 다음에 트랄리가 가장 무서운데요. Transfusion Related Acute Lung Injury입니다. 그러니까 수혈하면서 급성 폐 손상이 와서 폐가 꼭 물 찬 것처럼 되는 경우. 그래서 수혈이 끝나면 또는 수혈 중에 호흡이 많이 힘들어진다면 바로 엑스를 찍어봐야 됩니다. 이 트랄리랑 뒤에 설명할 수 있는 타코랑 감별이 어렵다 보니까 이런 방사선상에서 폐에 물이 찼다고 판단이 되면 이뇨제를 일단 써보고 폐 부종이 빠진다면 타코가 없구나, 즉 오버로드가 됐구나라고 보면 되고, 안 빠진다면 트랄리가 왔구나라고 판단을 하게 됩니다. 트랄리는 예후가 상당히 좋지는 않아요. 그리고 아나필락시스 벌어지는 경우들, 그 다음에 지연형 헤몰라이트 리액션이라고 하는데 이런 경우는 하루나 이틀 지났더니만 소변 색깔이 진한 노란색 또는 고동색으로 바뀐다고 한다면 지연형 용혈성 반응들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비면역 매개성 반응 같은 경우도 이때도 열이 있을 수 있죠. 그리고 저장된 혈액을 한다면 용혈이 돼가지고 피오줌 쌀 수도 있고요. 구토, 좀 전에 얘기했던 Transfusion Associated Sarcoidosis Overload, 타코라고 합니다. 폐숭이에요. 가수화되는 경우들이죠. 그다음에 구토 또는 호흡곤란, 기침. 그다음에 이 항응고제에 들어있는 사이트레이트 때문에 하이퍼칼슘이 오는 경우도 있어요. 즉 사이트레이트가 혈중에 있는 칼슘을 결합해가지고 저칼슘 혈중 유발해서 트레머라든지 발작 같은 거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공혈견의 어떤 질병을 가지고 있던, 전염성 질환들을 가지고 있었던 걸 전파할 때도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공혈견은 항상 우리가 심장타상충이라든지 외부이전증 구제를 꼭 해주고 정기적으로 진드기와 관련된 진드기 매개성 질환에 대한 검사들을 PCR로 항상 체크를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오래된 혈액을 사용할 때 문제가 될 수 있는 경우들. 그래서 이런 부작용들 설명드리고 수혈에 들어가면 됩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매번 설명드리기 어렵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블로그나 또는 페이퍼를 만들어서 보호자랑 공유해주는 것도 하나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글루코코티코이드 내용인데요. 이 내용을 왜 정리를 했냐면 프레드니솔을 사용한다라는 책에는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입원 환자일 때 주사제를 사용하기 위해서 프레드니솔 주사제를 사용하시는 분들이 꽤 되더라고요. 이 프레드니솔이 아세테이트 또는 아세토나이드 또는 이런 DOCP처럼 피발레이트 이런 것들과 결합되어 있다면 그 앰플이나 바이얼 안의 내용물을 보면 되게 탁해요. 이 탁한 제제들은 피하 주사나 근육 주사를 해야 됩니다. 이런 제제를 IV하게 되면 쇼크가 와요. 혈전이 생기기 때문에. 그래서 근데 대신 IM이나 SC 하는 이유는 뭐냐? 천천히 약물이 릴리징 되게 만들기 위해요.
그래서 이런 프레드솔로는 이런 프레드솔로 아세테이트로 되어 있는 것들을 면역 억제 용량으로 아침 저녁 다음날 아침 저녁 계속 한다면 사실 원하는 용량이 들어가는 건 아니에요. 그냥 릴리징 되는 거지. 그래서 면역 매개성 질환일 때 이런 거 사용하시는 것보다는 이런 제제들은 뭐 알러지 리액션이 있어서 내가 주사 한번 해주고 며칠 갔으면 좋겠다. 이럴 때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글루코티코이드를 주사제로 사용할 수밖에 없다. 먹일 수 없는 경우라고 한다면 덱사메타소 같은 글루코이드를 사용하시면 되고요. 뭐 트리암시놀론, 아세토나이드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인젝션 사이트 리액션이 있는 환자들 보면 그 병변 안에서 스테로를 쓰거든요. 그럴 때 좀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메틸프레솔론도 아세테이트 이런 데포메드로 같은 제품 되게 뿌예요. 걔보다는 고양이에서 좀 롱액팅으로 스테로를 공급하고 싶을 때 IM이나 SC를 하게 되고요. 우리가 뭐 스파이널 인저리나 브레인 에데마 있을 때 그런 부종들을 잡아줄 때 MPS 쓰죠. 메틸프레솔론, 소듐 석시네이트. 즉 소듐 석시네이트, 소듐 포스페이트 같은 염으로 글루코코티가 결합되어 있다면 얘는 IV가 가능해요. IV뿐만 아니라 SC나 IM 다 가능하죠. 그러나 아세토나이드, 아세테이트, 피발레이트랑 결합되어 있는 경우는 절대로 IV에 안 됩니다. 그리고 되게 빠르게 효과를 보고자 하는 약물을 사용하면 안 돼요.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주변에도 얘기 들어보면 요 제제를 사용했다는 얘기가 좀 꽤 있어서 우리 얘기를 했고요. 만약에 덱사메타존 IV 하지 않고 경구제로 줘도 되면 프레이솔로는 경구제로 처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리브감마에 대한 내용인데요. 사실 아이바이지, 인트라피너스 이미노글로빈 G입니다. 면역 억제 용량을 사용하고 지금 IMT 요즘은 ITP라고 하죠. 이미노 스롬보 IT, 그다음에 이뮨 메디에이트에서 I고 스롬보 페니아, 스롬보의 T랑 페니아 P를 해서 ITP라는 용어를 많이 쓰죠. IMHA 이런 경우에 0.5에서 1.5g per kg을 6시간, 12시간 절쳐 취하면 됩니다. 전처치로 안티히스타민을 사용하고 있고요. 사용하는 이유는 우리가 이런 B셀에서 IgG나 IgM들이 만들어져 있겠죠. 여기에 IgG가 적혈구 또는 혈소판과 결합되면 얘네들은 스플레인에 있는 매크로페이지 가서 탐식이 돼서 처리가 됩니다. 또는 IgM은 적혈구가 혈액 내에 적혈이 결합되고 여기에 컴플리먼트 보채가 결합이 돼서 파괴가 되죠. 혈관내 파괴. 그래서 IgM이 관여가 된다면 혈관내 용혈, 그다음에 IgG가 관여된다면 혈관의 용혈이 되겠죠. 그러면 우리가 사용하는 IVIGS는 여기는 혈소판이 되는데 혈소판 대신에 적혈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항체들이 결합되어 있으면 얘가 원래는 비장에 있는 매크로페이지 가서 FC 리셋에 결합이 되잖아요. 근데 IVIG를 취하게 되면 비장세포에 있는 매크로페이지의 FC 리셉터를 이 IVIG가 결합되어 있어가지고 이렇게 항체에 코팅된 혈소판이나 적혈구들을 인지하지 못하게 돼요. 즉 가려놓는 거죠. 그래서 바로 파괴되지 않게끔. 근데 저렇게 항체에 결합되어 있는 IgG 결합되어 있는 혈소판이나 적혈구들은 언젠가 파괴가 됩니다. 천천히 파괴되게 하는 거고요. 그렇게 해서 IVIG를 사용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효과가 좀 가장 빠르게 되는 거고요. 리브감마를 사용할 수도 있고 아니면 복수자는 IV 글로불린. 사실 이건 저도 어쩌다 한번 사용했고요. 주로 리브감마를 사용합니다. 사실 과거에는 60ml짜리 3g이 들어있는 거를 많이 썼는데 작년 코로나 직후에 요 리브감마 공급이 되게 원활하지 못한 시기가 있었죠. 지금도 약간은 완전히 풀렸다고 보기는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도 좀 약간 지금은 그래도 공급이 되고 있는 거고 이렇게 이제 60ml짜리도 있지만 50ml짜리, 100ml짜리, 200ml짜리도 있더라고요. 상황에 맞게끔 큰 용량, 작은 용량 구해서 사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오늘 IMH로 진단된 환자가 있어서 IMH의 어떤 치료에 대한 정리를 한번 해봤어요. 그래서 수혈에 대한 내용도 한번 해드려요. 네, 치료하는 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요.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